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윤서연의 맨발에 스며드는 냉기를 고스란히 전했다. 그녀는 거대한 드레스룸 중앙에 서서 마지막으로 진주 귀걸이를 귓불에 걸었다. 거울 속의 여성은 완벽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선을 우아하게 감쌌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겨울 호수처럼 공허했다. 오늘은 진화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이자 그녀와 강태준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러나 이 성대한 축하의 날, 서연은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잘 꾸며진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차가운 목걸이를 매만졌다. 이 보석들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재벌가 며느리라는 역할에 대한 값비싼 대가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거울을 통해 방으로 들어서는 남편 강태준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상태였다. 지니치웨이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CEO.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사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내에게 잠시 머물렀으나 그저 잘 다듬어진 물건을 확인하는 듯한 차가움 뿐이었다. 준비는 끝났나? 5분 뒤에 출발한다. 늦지 마. 태준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만큼이나 차가웠다. 결혼기념일이라는 단어는 그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랑을 구걸하는 말, 아니면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원망. 어느 쪽이든 이 얼음 같은 남자에게는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태준은 만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무관심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서연은 잠시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다시 거울을 바라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완벽한 미소, 상냥한 태도. 오늘 밤 그녀가 써야 할 가면이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가식적인 미소와 은밀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서연은 태준의 팔짱을 끼고 기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진화그룹 강태준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그녀에게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본래 촉망받는 고미술 복원 전문가였다. 하지만 태준과 결혼하며 그녀의 경력과 이름은 사모님이라는 단어 뒤로 완전히 지워졌다. 그녀는 연회장 구석에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발견했다. 그 중심에는 강태준과 그의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최유라 상무가 있었다. 최유라는 GNHWA 그룹의 전략기획실 상무이자 태준의 하버드 동문이었으며 노골적으로 태준의 옆자리를 탐내는 여자였다. 그녀는 태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며 과장되게 웃고 있었고 태준은 평소의 무표정과는 달리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보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꽉 쥐었다. 그 순간 한 중년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강 대표님은 정말 복이 많으시군요. 서연이 의례적인 미소로 답하려던 찰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김 이사님, 그런 상투적인 칭찬은 그만두시죠. 우리 강 대표님은 복이 아니라 실력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니까요. 최유라였다. 그녀는 어느새 태준의 곁을 떠나
서연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연을 향한 경멸과 승리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리고 사모님은 그저 강 대표님의 훌륭한 내조 덕분에 이 자리에 계신 거겠죠. 아닌가요?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서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 더 차가운 목소리가 상황을 정리했다. 최상무, 쓸데없는 소리, 강태준이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최유라가 아닌 당황한 김 이사를 향해 있었다. 김 이사, 다음 분기 보고서는 직접 챙기도록. 최상무, 나랑 얘기 좀 하지. 태준은 서연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최유라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다. 마치 서연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가 서연을 지나쳐 가는 순간 서연은 그의 소매에서 자신이 모르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최유라가 즐겨 쓰는 달콤하면서도 독한 향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강 대표님이 최상무를 더 총애한다더니 사모님은 그저 병풍 신세라더니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서연은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아첨하던 김 이사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화려한 연회장의 한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녀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발코니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절망감은 어찌할 수 없었다.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선 그녀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그때 태준과 유라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서연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떨어진 발코니 구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마도 중요한 사업 이야기일 거라 생각하며 자리를 피하려던 서연의 귀에 그녀의 이름이 들려왔다. 그래서 윤서연 씨는 어떡하실 건가요? 계속 그렇게 얼굴 마담으로 세워두실 거예요. 오늘 김 이사 앞에서 망신당하는 거 못 보셨어요? 최유라의 목소리에는 조바심과 질투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남편의 대답을 들어야만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서연의 심장을 올가매는 듯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최상무는 본인 일에나 신경 써.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아내를 감싸는 어떤 옹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일 뿐이었다. 최유라가 웃음을 터뜨렸다. 알아서 하신다고요? 태준 씨,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M&A 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셨어요? 그쪽 회장이 보수적인 사람이라 태준 씨 가정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요. 흠없는 가정을 보여줘야 할 판에 저렇게 존재감도 없는 아내라니. 최유라. 태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윤서연은 내 아내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녀는 진하오의 사모님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녀는 그저 필요한 장식품일 뿐이니까. 그 이상의 감정은 없어.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장식품. 그는 아내를 5년간 함께 산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 남편의 입을 통해 잔인하게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5년 동안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랑. 아니, 애초에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 그녀는 단지 GNHFOA 그룹의 이미지에 필요한 배경에 어울리는 장식품으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최유라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안심이네요. 어쨌든 전 태준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어요. 사업을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건 정리해야죠. 그녀의 마지막 말은 서연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코니를 빠져나왔다. 연회장은 여전히 화려했고 음악은 감미로웠으며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곳은 더 이상 그녀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연회장을 빠져나와 텅 빈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내면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망설임 없이 호텔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녀의 얇은 드레스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시베리아의 벌판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무작정 걸었다.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는 이 차가운 도시의 거리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버림받은 장식품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서 멈춰섰다. 검은 강물이 도시의 불빛을 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태준이 결혼 예물이라며 직접 채워주었던, 하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던 그 목걸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목걸이를 풀어헤쳤다. 그리고 그것을 차가운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수억 원짜리 보석이 물보라조차 일으키지 못하고 검은 물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서연의 공허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지독하리만치 차가운 결심이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 그리고 미련.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 차가운 강물에 함께 던져버렸다. 그녀는 이제 윤서연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다시 호텔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이 지옥 같은 결혼을 끝내야 했다. 더 이상 강태준의 장식품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차가운 겨울밤, 버림받은 아내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등 뒤로 지인엣지웨이 그룹의 화려한 파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새벽녘의 희미한 빛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을 스며들기 시작할 때 윤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파티에서 입었던 값비싼 실크 드레스 차림 그대로였다. 밤새 한강변을 걷고 또 걸으며 그녀의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상태였다. 집안은 지독하리만치 조용했다. 강태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돌아와서 서재에서 잠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같은 침대를 쓴 지 이미 1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현관에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발바닥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았지만 어젯밤 호텔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모멸감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렀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유명 작가의 값비싼 그림,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들. 이 집의 모든 것은 강태준의 취향과 부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바꾼 것은 그녀의 작업실로 쓰기로 했던 작은 방의 커튼뿐이었다. 그마저도 태준은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일주일 만에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5년 동안 이 화려한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웃는 법을 연습했고 감정을 숨기는 법을 익혔으며 남편의 기분을 살피는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극은 끝났다. 그녀는 태준의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원목문을 열자 그의 차가운 향수 냄새와 고급 시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그는 아마도 파티가 끝나고 최유라와 함께 이곳에서 MA 전략을 논의했을 것이다. 서연은 태준의 거대한 책상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녀는 책상 서랍 중 하나를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결혼 전 서명했던 혼전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었다. 태준은 결혼 당시 사업가로서의 합리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이혼 시 서연은 결혼 기간 중 취득한 진H FA 그룹 관련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위자료는 정해진 소액으로 한정된다는 것. 그때는 사랑이라 믿었기에 기꺼이 서명했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처음부터 그녀를 장식품으로 규정하는 족쇄였다. 서연은 그 계약서 옆에 자신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다. 그녀가 태준 모르게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이미 몇 달 전이었다.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지만 그 예감이 오늘 밤 현실이 된 것이다. 그녀는 봉투에서 이혼 합의서 2장을 꺼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윤서연 3글자를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필체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정했다. 그녀는 이혼 사유란에 성격 차이라고 적었다. 배신감, 모멸감, 기만 같은 단어들은 적지 않았다. 그런 감정적인 단어들은 강태준이라는 남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터였다. 그녀는 혼전 계약서의 내용을 존중했다. 그녀는 위자료를 한 푼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유였다. 그녀는 서명한 서류 한 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머지 한 부는 자신의 가방에 챙겼다. 다음으로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방 하나를 통째로 쓰는 그곳에는 전 세계 명품 브랜드의 시즌별 신상들이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이 사모님의 품위에 맞게 입으라며 보내준 것들이었다. 서연은 그 값비싼 옷들을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방대한 옷무덤을 지나쳐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붙박이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결혼 전 입었던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벗어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수천만 원짜리 실크가 차가운 바닥에 구겨졌지만 그녀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청바지와 스웨터로 갈아입었다. 5년 만에 입어보는 그 옷들은 조금 어색했지만 숨통이 트이는 듯한 해방감을 주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집에 가져왔던 유일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때가 묻은 고미술 복원 도구들, 대학 시절 내내 탐독했던 낡은 전공 서적 몇 권, 그리고 액자에 담긴 환하게 웃고 계신 부모님의 흑백 사진. 그녀는 결혼 사진 액자를 잠시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태준의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액자를 말없이 뒤집어 놓았다. 그녀가 챙긴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가방 지퍼를 닫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화려한 진화그룹 사모님이 아니었다. 초라하지만 비로소 윤서연다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태준이 직접 골랐다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어울리지 않게 크고 화려했던 다이아몬드 반지. 그녀는 그 반지를 망설임 없이 빼냈다. 그리고 서재로 돌아가 그녀가 서명한 이혼 서류 바로 옆에 그 반지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남기는 쪽지 한 장 쓰지 않았다. 어떤 설명도 원망도 없었다. 이 차가운 집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작별 인사였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5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을 미련 없이 걸어 나왔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몇 시간이 흘러 강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펜트하우스에 들어섰다. 밤새 이어진 이사회 보고와 최유라의 집요한 설득에 피곤이 몰려왔다. 그는 어젯밤 파티에서 망신을 당한 서연이 방에서 울고 있거나 혹은 자신에게 매달리며 사과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알던 윤서연이었으니까. 늘 순종적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던 여자. 하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침실에도 드레스룸에도 그녀는 없었다. 그는 불쾌감을 느끼며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단정하게 서명된 이혼 합의서.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빛을 잃은 결혼 반지. 태주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어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위자료 청구 없음. 그의 미간이 격렬하게 구겨졌다. 분노가 아니라 당혹감이었다. 감히 윤서연이 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니 한마디 변명이나 애원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혼을 통보하다니. 그녀는 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버리기 전에는 절대 떠나지 못할 순환세라고 여겼다. 윤서연.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장 비서실을 시켜 그녀를 찾아내려 전화를 들던 그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그녀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결혼 후 모두 끊겼다. 그녀가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 고작해야 호텔방에서 울고 있겠지. 돈이 떨어지면 제 발로 돌아올 거야. 태주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는 서류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상무 연결해. MA 건 오늘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 그에게 아내의 가출은 그저 사소한 해프닝일 뿐 중요한 사업보다 우선할 수는 없었다. 한편 서연은 택시를 타고 서울의 한적한 외곽 인사동 근처의 낡은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택시는 오래된 3층 건물 앞에서 멈췄다. 윤서연 고미술보건연구소. 간판의 글씨는 색이 바래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결혼 전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녀의 꿈이 담긴 공간이었다. 결혼과 동시에 문을 닫아야 했지만 차마 처분하지 못하고 월세만 겨우 내고 있던 곳이었다. 그녀는 녹슨 철제 자물쇠를 열었다. 문을 열자 곰팡내와 묵은 먼지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니스와 안료 냄새가 뒤섞여 훅 끼쳐왔다. 내부는 엉망이었다. 모든 가구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풍경 앞에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그녀의 진짜 집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실내를 채우며 먼지를 흩날렸다. 그녀는 덮여있던 천을 하나씩 걷어냈다. 붓, 끌, 작은 망치, 확대경. 그녀의 손때가 묻은 복원 도구들이 5년의 시간을 넘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대 의자에 앉아 가장 익숙했던 조각도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지난 5년간 잃어버렸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모님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냈다. 그녀는 이제 고미술 복원 전문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부서지고 망가진 것들을 되살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부서진 삶부터 복원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연구소에서의 첫 며칠은 육체적으로 고된 시간이었다. 윤서연은 5년 동안 쌓인 먼지와 묵은 때를 닦아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청소업체를 부르는 대신 자신의 두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정리했다.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닫고 곰팡이가 쓴 벽지를 뜯어냈다. 그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돈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아내로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쌓아왔던 수치심과 무력감을 씻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손톱 밑은 때로 까맣게 물들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네일 살롱에서 관리받던 손이었다. 서연은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 거친 감촉이야말로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작업실 한편에 작은 간이 침대를 놓고 근처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며 오로지 작업실을 되살리는 데에만 몰두했다. 1층의 작은 공간은 그녀의 손길을 거치며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연구소는 비록 낡았지만 전문가의 공간다운 위엄을 되찾았다. 햇빛이 깨끗한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복원 도구들을 반짝였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낡은 작업복을 걸쳐 입었다. 몸에 꼭 맞는 그 옷을 입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5년 동안 멈춰 있었던 윤서연 고미술복원연구소의 웹사이트를 다시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옛 스승이자 업계의 거두인 박 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이냐? 이게 얼마만이냐? 그동안 강 사모님 노릇하느라 이 늙은 스승은 잊은 줄 알았지. 박 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반가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허리를 꼿꼿이 폈다. 관장님, 저 윤서연입니다. 강 사모님은 이제 없습니다. 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박 관장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너는 내 제자 중에 가장 재능이 뛰어났어. 그 재능을 5년이나 썩힌 건 쯧쯧. 마침 잘 됐다. 손이 필요한 일이 하나 있거든. 하지만 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주 까다로운 물건이고 더 까다로운 주인을 상대해야 한다. 서연의 눈이 빛났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같은 시각 제니에치 웨이 그룹의 펜트하우스는 주인을 잃은 공간처럼 삭막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태준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집에 들어왔다. MA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도 밝지 않았다. 그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노려보았다. 윤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로부터는 이혼 조정 신청서가 공식적으로 발송되었다는 통보만 왔을 뿐 그녀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그녀가 인사동의 낡은 건물을 드나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버려진 작업실, 태주는 그곳을 경멸했었다. 돈도 안 되는 낡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감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런 곳에서 그녀가 버틸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는 그녀가 곧 돈이 떨어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집은 이상하리만치 공허했다. 태주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원래 말수가 적고 존재감이 없는 여자였다. 그녀가 있든 없든 이 집의 공기는 늘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가 매일 아침 그를 위해 준비하던 따뜻한 차, 서재 책상 위에 그가 좋아하는 종류의 펜을 가지런히 정돈해두던 손길, 그가 귀가할 때까지 거실에서 희미한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책을 읽던 그림자,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사라지자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그저 텅 빈 콘크리트 상자처럼 느껴졌다. 그의 불쾌감은
최유라 상무가 사무실이 아닌 펜트하우스로 직접 보고를 하러 왔을 때 그게 달했다. 그녀는 성공적인 M&A를 자축한다는 명목으로 값비싼 와인과 함께 서연이 떠난 자리를 노골적으로 탐내는 태도를 보였다. 대표님, 이제 그 쓸모없는 장식품은 치워버리셨네요. 잘 생각하셨어요.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최유라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주는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그녀의 손을 쳐냈다. 최상무, 여긴 내 집이지. 자네 사무실이 아니야. 그리고 내 아내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해. 자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뜻일세.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최유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태준 씨, 아니, 대표님. 전 그저 대표님을 위해서 내 사생활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M&A 보고서는 훌륭했어. 하지만 내 집에서 자네의 향수 냄새를 맡고 싶진 않군. 이만 나가보게. 최유라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감히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떠나자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최유라의 독한 향수 냄새가 거실 공기를 오염시키는 듯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서연의 은은한 난초향을 떠올렸다. 그는 왜 자신이 그 쓸데없는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녀의 부재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생긴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었다. 한편 서연은 박 관장이 주선한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기 위해 한 미술관의 VIP룸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대한민국 문화재단 이사장이자 태준의 집안과도 악연으로 얽힌 라이벌 그룹 태하 그룹의 안주인인 김 여사가 앉아 있었다. 김 여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정장 차림. GNH웨이 그룹의 사모님이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박 관장이 자네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더군. 5년 전에 자네가 복원한 고려청자를 본 기억이나 솜씨가 아주 섬세했지. 하지만 지금 자네는 GNH웨이 며느리 아닌가? 그런 자네에게 우리 집안의 가보를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군.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남편의 그룹을 위해 염탐하러 왔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서연은 긴장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포트폴리오 대신 자신의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청소와 작업 준비로 인해 거칠어지고 상처가 난 손이었다. 이사님, 저는 더 이상 진지웨이 그룹의 사람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제 일을 되찾으러 온 보건가 윤서연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손은 지난 2주 동안 제 작업실을 제 손으로 직접 청소하고 복원 도구들을 다듬으며 생긴 흔적입니다. 저는 이사님의 귀한 가보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강태준의 아내로 보신다면 저는 이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 유물들은 그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오로지 그것을 되살리겠다는 장인의 순수한 마음으로 다뤄져야 하니까요. 김 여사는 서연의 당돌하면서도 진심 어린 대답에 잠시 놀란 듯했다. 그녀는 서연의 눈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 눈에는 5년 전 재능으로 빛나던 젊은 보건가의 총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아니, 오히려 시련을 겪고 난 뒤 더욱 단단해진 빛이 감돌았다. 김 여사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 마음에 드는군. 자네가 그 정도의 자부심과 배짱이 있다면 믿어보지. 그녀는 비서에게 눈짓했고 곧 벨벳으로 감싸인 거대한 상자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산산조각 난 백자 다랑아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박 관장이
왜 까다로운 물건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거의 재창조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이건 저희 시할머님께서 시집 오실 때 가져오신 다랑아리입니다. 얼마 전 사고로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국내 최고라는 전문가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연 씨, 이걸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장 큰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차가운 사기 조각에서 그녀는 그것을 빚은 장인의 숨결과 그것이 거쳐온 세월의 흔적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겨울밤의 강물처럼 깊고 차분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뜨거운 열정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사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김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기간과 비용은 얼마든지 맞춰주겠네. 대신 조건이 있네. 이 복원 작업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될 걸세. 김 여사는 이 다랑아리 복원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복원이 완료되면 대대적인 전시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JHI와 그룹의 라이벌인 태하그룹이 주최하는 전시회, 그리고 그 중심에 JHI와 그룹의 버림받은 며느리가 서게 되는 것이다. 김 여사는 서연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연의 재능을 인정했고 동시에 강태준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릴 기회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그 의도를 모를 리 없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 기회가 절실했다.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다시 증명하고 윤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기회, 그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녀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불사조는 제 속에서 스스로 부활하는 법이다. 서연은 이제 막 자신을 태웠던 절망의 죄를 털고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윤서연의 연구소는 비로소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산산조각 났던 백자 다랑아리의 파편들은 그녀의 인내심 강한 손길 아래에서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조각 맞추기가 아니었다. 사라진 세월을 복원하고 깨진 영혼을 이어붙이는 신성한 작업이었다. 서연은 작업대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깨진 백자 속에서 자신의 부서진 삶을 투영하고 있었고 그것을 완벽하게 되살려냄으로써 스스로도 치유받고 있었다. 그녀의 몰입을 깨뜨린 것은 변호사에게서 온 한 통의 이메일이었다. 이혼 조정 절차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강태준 측 변호사는 그녀가 요구한 대로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조건에 동의했으며 재산 분할 역시 혼전 계약서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알려왔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변호사는 그녀가 확인해야 할 몇 가지 공동 명의의 자산 목록과 해지 서류들을 첨부 파일로 보내왔다. 서연은 작업을 잠시 멈추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5년 동안 진 H웨이 그룹의 재정 문제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은 태준과 그의 비서실이 관리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이 내미는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윤서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해야 했다. 목록을 내려보던 그녀의 시선이 한 항목에서 멈췄다. 아리랑 헤리티지 재단 설립준비위원회의 해산 및 손실보전 처리 내역이었다. 그것은 서연의 심장을 차갑게 식게 만드는 이름이었다.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그녀가 GNHO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제안했던 프로젝트였다.
낙후된 고미술 복원 기술을 지원하고 재능 있는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재단이었다. 처음에 태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이 프로젝트를 수익성 없는 감상적인 쓰레기라고 일축하며 전면 백지화시켰다. 그 무렵부터였다. 그가 그녀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그가 그녀의 침실을 떠나 서재에서 자기 시작한 것이, 서연은 그것이 단순히 변덕스러운 CEO의 결정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관련 세부 내역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및 컨설팅 비용으로 무려 수십억 원이 베리타스 글로벌 컨설팅이라는 낯선 회사에 지급된 내역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베리타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재단 설립 준비는 대부분 그녀의 인맥과 제2대치FA 내부팀에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거액의 지출 보고서의 최종 승인자로 서명한 사람이었다. 전략기획실 상무 최유라.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최유라가 왜 이 프로젝트에?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베리타스라는 회사와 당시 프로젝트 백지화의 근거가 되었던 최종 보고서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같은 시각 자인HFA 그룹의 CEO 집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주는 평소보다 더 냉혹하고 날카로운 상태였다. 윤서연이 떠난 빈자리는 예상외로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그의 이런 불안정한 상태는 비서실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김민수 비서는 10년 넘게 강태준을 보좌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강태준이 냉철한 사업가이기 이전에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가졌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윤서연이 그 집안에 들어온 유일한 옹기였음도 알고 있었다. 김 비서는 항상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예의 바르고 따뜻했던 서연을 인간적으로 존경했다. 최근 김 비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었다. 최유라 상무의 입김이 그룹 내부는 물론 태준의 사적인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상무는 노골적으로 김 비서를 무시했고 심지어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며 그를 다른 부서로 좌천시키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김 비서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는 것보다 강태준이 최유라라는 간신에게 눈이 멀어 그룹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의 불안은 최유라가 MA 성공을 자축하며 태준에게 올린 특별 공로자 보너스 지급 목록을 검토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 목록에는 베리타스 글로벌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 비서의 날카로운 눈이 그 이름을 놓칠 리 없었다. 그것은 2년 전 갑자기 나타나 막대한 컨설팅 비용을 받아 챙기고 사라진 유령 회사였다. 김 비서는 직감적인 위험을 느꼈다. 그는 태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지니치웨이의 내부 감사팀 서버에 비밀리에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베리타스의 실체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 회사는 최유라의 사촌 동생 명의로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였다. 김 비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유라가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의문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왜 하필 2년 전이었을까? 그때
지인 HOA 그룹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리랑 헤리티지 재단 프로젝트의 갑작스러운 중단이었다. 그리고 그 무렵 강태준 대표와 윤서연 사모님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다는 것은 비서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김 비서는 조사를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최유라가 대표이사실에 보고했던 2년 전의 모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찾아내고야 말았다. 늦은 밤 최유라가 강태준의 개인 이메일로 보낸 친전 윤서연 사모님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다. 그것은 공식적인 업무 보고가 아니었다. 김 비서는 태준의 개인 계정 관리자이기도 했기에 그 메일을 열람할 권한이 있었다. 파일을 여는 순간 김 비서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것은 베리타스가 작성한 것으로 위장된 아리랑 헤리티지 재단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서연이 재단을 이용해 자신의 인맥에게 특혜를 주려 했으며 심지어 재단 기금을 횡령할 계획을 세웠다는 식으로 날조되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첨부 파일은 더욱 악랄했다. 그것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윤서연이 한 낯선 남자와 호텔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다. 사진은 교묘한 각도에서 찍혀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김 비서는 그 남자를 기억했다. 그는 서연의 대학 동창이자 해외 유명 박물관의 큐레이터로 당시 재단 설립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서연이 만났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유라는 이 만남을 불륜의 증거로 포장했다. 보고서 요약: 윤서연 사모님은 재단 설립을 빌미로 공금을 횡령하려 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있음. 지인 TGMA 그룹의 이미지와 대표님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됨. 김 비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파괴하기 위한 지독하고 정교한 음모였다. 강태준은 두 가지를 동시에 배신당한 것이었다. 자신의 아내가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했으며 심지어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 자존심 강한 남자가 그런 모욕을 견딜 리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진실을 묻는 대신 그녀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장식품으로 격화시켜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장한 것이 바로 최유라였다. 한편 서연 역시 변호사로부터 베리타스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보았다. 그녀는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선의는 탐욕으로, 그녀의 열정은 사기 행각으로 둔갑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렇게 갑자기 태준에게 버림받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서연은 보고서 마지막 장에 찍힌 승인 최유라라는 서명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고미술 복원의 순수한 가치까지 더럽힌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깨진 다랑아리 조각을 집어들었다. 이것을 완벽하게 복원해내는 것. 그것이 그녀의 부활의 시작이자 잔인한 진실을 향한 반격의 서막이 될 것이다. J&H 웨이 그룹의 비공개 주주총회장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원래는 연례적인 자선 재단 운영 보고회였지만 올해는 최유라 상무의 강력한 발의로 재단 운영 효율성 검토 및 이사진 개편이라는 긴급 안건이 상정되었다. 회의장은 J&H 웨이의 핵심 임원들과 그룹의 얼굴 역할을 하는 자선 재단 이사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 재단 이사들 대부분은 윤서연이 재단 설립을 준비할 때 그녀의 순수한 뜻에 동조했던 문학의 원로들이었다. 최유라는 회의장 앞 단상에서
승리에 도취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파워수트 차림으로 레이저 포인터를 능숙하게 다루며 재단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운영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시다시피 지난 2년간 재단의 기금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습니다. 특히 윤서연 전 이사, 아니 윤서연 씨가 추진했던 고미술 복원 사업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장 구석에 앉은 문학의 원로들을 향했다. 이제는 진 HOA 이름에 걸맞은 더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재단을 개편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구시대적인 이사진은 이 변화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서연의 흔적을 지우고 재단을 자신의 사적인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공개적인 쿠데타를 벌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회의장 상석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최유라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그녀의 노골적인 야심이 때로는 거슬렸다. 하지만 아리랑 헤리티지 재단은 그에게 있어 실패와 배신의 상징이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불쾌했다. 그는 이 비효율적인 조직을 정리하겠다는 최유라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것이 윤서연의 마지막 그림자를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유라가 이사진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준비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넉넉한 회색 정장 차림의 한 여성이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액세서리보다 단단한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윤서연이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강 대표님과 이혼했다더니 최유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녀는 서연이 이 자리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서연은 이혼 절차 중에도 그녀가 보유한 극소량의 진 HWA 주식 결혼 전 그녀의 돈으로 산을 처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엄연한 주주였고 이 회의에 참석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 태준 역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식품으로서의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시선은 회의장을 압도하고 있었다. 서연은 태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최유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녀의 침묵이 최유라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최유라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웃음을 지었다. 이런 젠 사모님께서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러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윤서연 씨. 마침 윤서연 씨가 시작했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잘 오셨네요. 본인의 실패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대신 앉은 채로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최유라 상무님,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자인 HOA의 효율성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째서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회사 돈을 낭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차분하지만 회의장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다. 최유라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최 상무님께서 직접 만드신 자료가 말해줄 겁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담당 직원에게 USB를 건넸다. 이걸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베리타스 글로벌 컨설팅 최종 보고서입니다. 베리타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태준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의 눈이 얼음처럼 차갑게 서연을 향했다. 최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서연은 태연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보고서가 공개되는 게 두려우신가요? 화면이 바뀌고 2년 전 태준의 개인 메일로만 전송되었던 바로 그 악의적인 보고서가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다. 아리랑 헤리티지 재단 횡령 의혹 및 사생활 문제.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최유라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당장 꺼. 저건 회사 기밀이야. 윤서연, 당신을 기밀 유출로 고소하겠어. 고소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이 기밀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셔야 할 겁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최유라를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석에 앉은 강태준을 자신을 장식품이라 불렀던 남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 보고서는 베리타스 글로벌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최유라 상무님의 사촌 동생 명의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모든 임원과 이사들의 입이 굳게 닫혔다.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가 분노한 것은 최유라의 횡령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CEO인 자신이 이런 조잡한 보고서 하나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자신이 아내를 의심하고 경멸하고 버리게 만든 근거가 고작 이런 쓰레기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최 상무는 이 유령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감추기 위해 제가 추진했던 재단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뜬 불륜 증거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진, 제가 호텔에서 만난 이분은 제 대학 동창이자 세계적인 큐레이터인 데이비드 리입니다. 저는 재단의 성공을 위해 그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최 상무는 이 만남을 추악하게 왜곡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최유라와 데이비드 리가 나눈 이메일 내역이었다. 최유라가 의도적으로 서연을 험담하며 그에게 접근하려 했던 정황 증거였다. 서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당한 것이 아니었다. 반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이다. 최유라 상무, 강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회의장을 갈라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살기마저 띄고 있었다. 이게 다 사실인가? 최유라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태준이 서연에게 가졌던 애정이 식었다고 확신했기에 그가 이 사실을 알아도 자신을 내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자존심을 간과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이 더럽혀지는 것은 참아도 자신이 기만당하는 것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남자였다. 최유라가 무어라 변명하려 입을 여는 순간 서연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사님들, 그리고 강태준 대표님. 최 상무는 체인H의 태요 외에 효율성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지인 H와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고 한 사람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무엇보다 강 대표님을 기만했습니다. 서연은 강태준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은 나에게 진실을 물어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당신은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린 이 여자를 신뢰했고 당신의 아내를 불필요한 장식품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원망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장식품. 그가 최유라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주주와 임원들 앞에서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아내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있었던 유일한 진실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서연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아수라장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고 진실을 밝혔으며 복수를 완성했다. 그녀는 굳어버린 강태준과 넋이 나간 최유라를 뒤로하고 천천히 회의장을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방금 전 그녀가 겪은 폭풍의 잔해 속에서 강태준은 자신의 세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회의장은 윤서연이 나간 뒤에도 오랫동안 끔찍한 정적이 흘렀다. 마치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듯한 파괴적인 침묵이었다. 지니이치웨이 최고 임원들과 재단 이사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단상 위에서 무너져 내린 최유라와 상석에서 얼음 조각상처럼 굳어버린 강태준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서연이 사라진 텅 빈 문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장식품, 그녀가 마지막에 던진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내뱉었던 가장 잔인하고 오만했던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이 기만당했다는 분노보다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었다는 사실에 대한 참담함을 먼저 느꼈다. 그의 침묵을 깬 것은 최유라의 무너진 흐느낌이었다. 태준 씨. 아니, 대표님, 저건 다 오해예요. 윤서연이 날 모함하는 그녀의 필사적인 변명은 차갑게 울리는 한마디에 의해 잘려나갔다. 보안팀.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세된 기계처럼 냉혹했다. 최유라 상무의 사내 출입증을 정지시키고 법무팀 감사실로 인계해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최유라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거나 태준 씨, 이럴 순 없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하지만 태준은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한다. 감사실은 오늘부로 최유라 상무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특히 베리타스 컨설팅건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하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밝혀내. 그의 시선이 MA를 함께 추진하던 파트너사 대표에게 향했다. 그 대표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강 대표, 이런 불미스러운 내부 통제 문제를 가진 기업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긴 어렵겠소. 수조 원짜리 MA 계약이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사업의 손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최유라는 결국 굴욕적으로 끌려나갔다. 임원들과 이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회의장에 태준은 홀로 남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비서실장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2년 전 아리랑 헤리티지 재단 관련 보고서. 윤서연 씨가 최초에 기획했던 원안을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가져와. 그날 밤 지니치웨이 그룹의 CEO 집무실은 단 하나의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강태준은 몇 시간째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김민수 비서가 가져온 2개의 보고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최유라가 조작한 서연의 횡령과 불륜을 암시하는 악의적인 베리타스 보고서였다. 다른 하나는 5년 전 서연이 수줍지만 빛나는 눈으로 그에게 직접 설명했던 아리랑 헤리티지 재단의 원본 기획서였다. 그는 조작된 보고서를 먼저 집어들었다. 주주총회장에서 보았던 내용이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다.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조잡하고 허술했다.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 근거 없는 비방, 논리적 비약,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쓰레기 같은 보고서에 속아 넘어갔는지 자문했다. 답은 간단했다. 그는 속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서연이 자신보다 그녀의 일일에 더 열정을 보이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돈도 안 되는 낡은 것들에 매달리는 그녀의 순수함이 모든 것을 효율과 돈으로 환산하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냉혹한 세계를 가려줄 아름다운 배경이 필요했을 뿐이다. 최유라의 보고서는 그런 그의 오만함과 불안감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변명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그 보고서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원본 기획서를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것은 완벽한 기획서였다.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었다. 한국에 잊혀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것을 현대적인 가치로 재창출하며 재능 있는 후학을 양성하는 거대하고도 순수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네치웨이 그룹의 이미지를 제고할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제안했던 것이다. 그는 2년 전 이 기획서를 감상적인 쓰레기라고 일축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 서연이 받았을 상처를 그는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잔인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사업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텅 빈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대한민국 언론은 GMC FA 그룹의 충격적인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덮는 대신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을 택했다. GNHWA 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첫째, 최유라 전 상무를 횡령, 배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즉각 파면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음. 둘째, 베리타스 컨설팅건은 전 경영진의 독단으로 발생한 비리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MA 파트너사의 공식 사과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GNHMOA 그룹은 2년 전 부당하게 중단되었던 아리랑 헤리티지 재단 설립을 즉각 재추진하며 원한자인 윤서연 고미술 보건 전문가의 순수한 비전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공개적인 사과였다. 강태준이 윤서연의 명예를 GNHWA 그룹의 이름으로 공식 회복시켜준 것이었다. 그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태준의 어머니가 이 스캔들에 격분하여 펜트하우스로 쳐들어왔다. 네가 미쳤구나.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룹 이미지를 시궁창에 처박아. 당장 그 재단인지 뭔지 집어치우고. 그녀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태준의 차가운 한마디에 막혔다. 어머니, 윤서연 씨는 피해자입니다. GNHWA가 그리고 제가 가해자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는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GNHWA 안주인 자리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자리에 합당했던 유일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십시오. 태준의 단호한 태도에 평생 그를 쥐고 흔들었던 어머니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인사동의 작은 연구소에서 윤서연은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가장 고요한 섬에 머무는 듯했다. 그녀는 깨진 백자 다랑아리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GNHWA 그룹의 공식 사과문이 발표되던 날 태아그룹의 김 여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김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찻잔을 들었다. 강태준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모양이군. 통쾌해. 그 오만한 남자가
공개적으로 윤서연 씨에게 무릎을 꿇은 거나 마찬가지야. 서연은 확대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미세한 조각도의 끝으로 접합부를 다듬고 있었다. 그건 그 사람의 사정입니다. 저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편을 다루는 손길만큼이나 섬세하고 또 그만큼 단단했다. 김 여사는 그런 그녀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GNH회에서 재단 운영을 맡아달라고 연락이 올 걸세. 당연히 자네가 그 자리에 가야지. 자네의 꿈이었으니까. 서연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제 꿈은 재단 이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꿈은 이겁니다. 그녀는 복원 중인 다랑아리를 가리켰다. 부서진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잃어버린 가치를 되살리는 것. 저는 지금 제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이름도 없이 제 힘으로요. 그날 밤 강태준은 자신의 차 안에서 서연의 연구소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2층 작업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진이시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녀의 재단 설립을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그는 무엇이든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깨달았다. 돈이나 권력으로는 이 거리를 좁힐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자신의 손으로 산산조각냈다. 그는 버림받은 아내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버림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저 깨진 다랑아리를 복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부서진 도자기 조각처럼 윤서연의 손끝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몇 달간의 고된 작업 끝에 백자 다랑아리는 기적처럼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수백 개의 파편으로 나뉘었던 그것은 이제 하나의 완벽한 형태로 다시 태어났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빛 오칠로 메워진 가느다란 균열, 킨치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 상처를 일부러 숨기지 않았다. 깨졌던 역사는 이 다랑아리의 새로운 일부가 되어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그녀의 이름은 태아, 타여,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김 여사의 홍보 전략 덕분에 문화예술계의 혜성처럼 떠올랐다. 언론은 버림받은 재벌 며느리라는 자극적인 수식어 대신 경이로운 손을 가진 복원 전문가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그녀의 연구소는 더 이상 인사동의 낡은 건물이 아니었다. 복원 예술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GNHW의 그룹이 제안한 아리랑 헤리티지 재단의 이사장직을 정중히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날 이후 자신이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돈의 방식이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보냈지만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작업실 근처를 수십 번 맴돌았지만 차마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는 대신 그녀가 모르는 방식으로 그녀를 지키기 시작했다. 그는 김민수 비서를 통해 그녀가 결혼 생활 동안 포기해야 했던 모든 것을 조용히 되돌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대학 시절 은사가 운영하던 재정난으로 문 닫기 직전이던 작은 공방에 익명으로 거액이 기부되었다. 그녀가 학생 때 자주 찾던 낡은 고서점은 한독지가의 후원으로 리모델링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연구소 건물주는 갑자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통보해왔다. 서연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손길을 눈치챘다. 처음에는 불쾌했다. 강태준이 여전히 그녀를 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이런 식의 지원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하지만 태준의 방식은 그 후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주변이 아닌 그녀가 아끼는 가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가 설립을 재추진한 아리랑 헤리티지 재단은 그녀의 원한대로 그녀의 스승인 박 관장에게 운영을 맡겼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다랑아리 복원이 막바지에 이르고 태아그룹의 특별 전시회 날짜가 잡혔다. 전시를 며칠 앞둔 늦은 밤, 서연은 마지막 마감 작업을 위해 홀로 연구소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완성된 다랑아리를 특수 조명 아래 두고 마지막 균열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 순간 1층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쿵쿵거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다랑아리 앞을 막아서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112를 누르기도 전에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쇠 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윤서연, 너 때문에 모든 게 끝났어. 남자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가 내뿜는 원망은 익숙했다. 남자는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작업대의 도구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서연은 겁에 질렸지만 다랑아리 앞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었다. 멈춰요.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네가 가장 아끼는 걸 부숴버리는 거지. 남자가 이성을 잃고 그녀와 다랑아리를 향해 쇠 파이프를 치켜들었다. 서연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순간 안 돼. 하는 절박한 외침과 함께 육중한 몸이 그녀를 덮쳤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쇠 파이프를 든 남자의 팔을 붙잡고 거칠게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서연 씨, 도망쳐. 빨리. 남자는 최유라가 고용한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최유라는 재판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고 서연의 성공을 파괴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한 것이었다. 태준은 주주총회 이후 혹시 모를 최유라의 보복을 우려해 김비서를 통해 연구소 주변에 사설 경호를 붙여두었던 것이다. 침입 경보를 듣고 그가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이었다. 두 남자가 격렬하게 뒤엉켰다. 작업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자가 휘두른 새 파이프가 태준의 팔을 강타했다. 태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남자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경보를 듣고 출동한 경호팀과 경찰이 들이닥쳐 남자를 제압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남자는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작업실은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기적적으로 다랑아리는 무사했다. 서연은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피를 흘리는 팔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숨을 고르는 강태준에게 향했다. 그는 값비싼 수트가 찢어지고 흙먼지로 더러워진 채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상처 입은 남자로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벽에 걸린 구급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찢어진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자 시퍼렇게 멍들고 피가 흐르는 상처가 드러났다. 서연의 손길은 다랑아리의 균열을 매만지던 그 손길처럼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솜으로 피를 닦아내고 소독약을 발랐다. 태준은 그녀의 손길에 미동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의 정수리만 내려다보았다. 왜?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재단도
익명의 기부도, 그리고 이것도 속죄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당신 소유라고 생각해서?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잠겨 있었다. 처음엔 속죄였어. 내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끔찍한 죄책감이었지.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 그는 고개를 들어 엉망이 된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이곳, 당신이 맨손으로 다시 일군 이 공간, 당신이 밤새워 복원한 저 다랑아리,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그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향했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고통과 후회, 그리고 진심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지니치웨이 CEO 강태준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남자를 봐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을 내 손으로 버렸어.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늘 나를 보고 있었더군. 그는 상처 입지 않은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싸려다 허공에서 멈췄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서연, 난 당신을 되찾고 싶어. 아내라는 자리가 아니라 윤서연이라는 당신 자체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순 없겠어? 서연은 그의 상처에 붕대를 감던 손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용서요?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 내 5년을 짓밟은 그 모욕, 그건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손이 무사한 다랑아리를 향했다. 저 다랑아리의 균열처럼 영원히 남겠죠. 태준의 얼굴에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알겠네. 그가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서연의 차가운 손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복원된 도자기는 때로는 상처 입기 전보다 더 강하고 아름답다고 해요.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이겨냈으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눈을 맞췄다. 만약 당신이 내 이 상처를 평생 볼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그 오만했던 상처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럼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강태준과 윤서연으로 CEO와 사모님이 아니라. 태준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용서의 입맞춤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받아들이겠다는 고통스럽고도 경건한 약속이었다. 몇 달 후 태아그룹 미술관에서 열린 시간을 잇다. 윤서연 복원 특별전은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전시의 중심에는 완벽하게 복원된 백자 다랑아리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금빛 균열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그 자체로 또 다른 생명력을 발산했다. 윤서연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담담하게 웃고 있었다. 전시회장 가장 구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강태준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GNHWA 그룹의 회장 자격이 아닌 그저 한 명의 관람객으로 서 있었다. 인터뷰를 마친 서연이 인파를 헤치고 그에게 다가왔다. 태준은 샴페인 잔 대신 따뜻한 종이컵 커피 2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정말 멋있었소.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은 커피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가 5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그에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우리가 멋있었던 거죠. 그녀가 말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태어난 다랑아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제 속에서 다시 피어난 그 어떤 완벽함보다도 강인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